조선야화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기방의 손님들이 모두 떠난 후 향단이는 홀로 남아 거울 앞에 앉았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에는 억지로 지었던 미소의 자취가 아직 남아 있었지요. 언젠가는 이 굴레에서 벗어나고 말 것이다. 평생 이렇게 살 수는 없는 일이야. 향단이는 비녀를 뽑아 머리를 풀고 길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때 조용히 문이 열리며 기방의 주인 홍주가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향단의 어깨에 살며시 손을 얹었습니다. 또 마음이 복잡한가 보구나. 네 얼굴을 보면 나도 예전 생각이 나서 말이지. 정말 방법이 없는 것일까요? 이렇게 평생 마음에도 없는 웃음을 짓고 풍류만 쫓는 양반들 앞에서 꼭두각시처럼 살아야만 하나요? 세상은 그리 만만하지 않단다. 하지만 뜻이 있다면 길이 없진 않지. 다만 그 길은 외롭고도 위태로우니 너 혼자 감당할 수 있는지부터 생각해야 해. 향단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홍주는 말리는 듯하면서도 큰 꿈을 갖는 향단이를 지지하는 듯 했습니다. 향단이는 홍주가 떠나고서도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자유로워지고 싶었습니다. 향단이는 이 지긋지긋한 기방을 벗어나 떳떳하게 인간답게 살고 싶기를 간절히 빌었지요. 향단이는 평소보다 이른 시각에 손님 맞이 준비를 서둘렀습니다. 술상 위로 술병을 옮기던 중 방 안쪽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기방을 자주 찾는 이참판과 그 측근의 대화였습니다. 헌데 나직이 내리깔은 음성이 예사롭지 않아 향단이는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김판서의 조정의 재정 권한을 넓히려 한다 하오. 이는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니지. 조정의 형세가 송두리째 흔들릴 수도 있어. 하오나 김판서의 세력이 워낙에 두터우니 감히 이 일을 제기할 자가 몇이나 되겠습니까? 모두 눈치만 살피는 형국이지요. 재정이 한 사람 손에 쥐어지면 부정과 전횡이 뒤따르기 마련이요. 허나 그를 견제할 인물은 과연 누구란 말이오? 향단이는 모른 척하며 술을 들고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나리들, 술이 모자라지는 않으신지요? 더 필요하시면 말씀만 주시옵소서. 그래, 좋다. 그런데 너는 참 묘하구나. 다른 계집들처럼 시끄럽지 않아 좋다. 향단이는 고개를 숙이며 잔잔히 웃었습니다. 겉은 평온했지만 속으로는 이들이 쏟아내는 말 한마디, 숨결 하나까지 놓치지 않으려 마음을 고추세웠지요. 이들은 향단이를 그저 평범한 기생이라 생각했는지 멈추었던 대화를 이어서 했습니다. 아무튼 조심해야 하오. 김판서의 눈밖에 나면 관직 하나쯤은 우습게 날아가는 세상이지. 대화를 통해 향단이는 김판서라 불리는 자의 위세를 짐작하였습니다.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이참판이 떠나고 난 후 향단이는 깊게 생각에 잠겼습니다. 향단이는 홀로 빈 술상을 마주한 채 오늘 들은 말들을 곱씹고 있었지요. 왕실의 재정권, 김판서의 위세, 조정 대신들의 두려움. 산발적이던 이야기들이 하나의 커다란 그림으로 그려지기 시작하였지요. 이건 틀림없는 기회야. 저들의 속내를 들은 이상 가만히 있을 수는 없지. 반드시 써먹을 길이 있으리라. 깊은 밤, 향단이는 조용히 기방을 빠져나왔습니다. 오늘 일찍 기방을 떠난 이참판을 한번 따라가 보기로 한 것입니다. 그가 평소와 다른 길로 접어드는 것을 본 향단이는 거리를 두고 조심스레 뒤를 밟았습니다. 담장 아래에 몸을 숨기며 발소리조차 죽였지요. 한참을 걷다 도달한 곳은 고관대작들의 집이 밀집한 부촌이었습니다. 향단이는 이참판이 한 기와집 뒷문으로 스르르 들어가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담장 너머로는 촛불빛이 어슴풀에 번지고 누군가의 낮은 목소리가 간간히 새어나왔습니다. 분명 중요한 자리가 벌어지고 있는 모양이었지요. 향단이는 담장을 따라 주변을 돌며 집의 구조를 살폈습니다.
정문은 무사들이 지키고 있었으나 뒤편 한켠에는 하인들이 드나드는 작은 쪽문이 있었지요. 언젠가는 저 안으로 당당히 들어갈 것이다. 저들과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누는 날이 반드시 오리라. 향단이의 눈빛에는 더 이상 호기심이 아닌 야심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이곳이야말로 조선의 중심이며 자신이 갈망하던 세계의 문턱이라 여겨졌지요. 허나 향단이는 또한 알고 있었습니다. 기생신분으로는 결코 넘을 수 없는 경계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을. 그럼에도 향단이는 주눅들지 않았습니다. 새벽 바람이 조용히 일자 향단이는 옷깃을 여미고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마음 깊은 곳에는 이미 구체적인 계획이 움트고 있었지요. 며칠에 걸친 준비 끝에 향단이는 완연히 달라진 모습으로 거울 앞에 섰습니다. 홍주가 은밀히 구해온 고급 비단 치마 저고리와 옥장식이 향단이의 몸에 걸려 있었지요. 머리에는 단아한 족두리가 얹혔고 움직임 하나에도 조심스러움이 배어 있었습니다. 향단아, 이제 모양새는 그럴듯하다. 허나 말투와 걸음걸이 하나에도 틈이 있어선 안 된다. 한 번 들키면 모든 게 물거품이란다. 걱정 마셔요. 지난 며칠간 밤을 지새우며 예법을 익혔어요. 이제는 감히 양반가 규수라 불려도 부끄럽지 않을 모양새예요. 향단이는 부채를 펼쳐들고 고개를 살포시 숙였습니다. 그 자태는 단아하고도 기품이 있어 겉만 본다면 누가 기생 출신이라 짐작하겠습니까? 그날 밤 향단이는 하인의 인도로 예의 그 사랑방에 발을 들였습니다. 방 안에는 사대부의 관원들이 모여 앉아 있었지요. 그들의 시선이 향단에게로 모였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새로운 분이 있다고 들었소. 그대가 송시대 규수라 하였는가? 그러하옵니다. 몰락한 송문의 여식 향단이라 하옵니다. 부친께서 관직을 잃으신 뒤로 생계가 곤란하여 부득이 나으리들 앞에 나서게 되었사옵니다. 송문이라. 한때 제법 이름을 날리던 집안이지요. 허나 요즘 여인들이 학문을 논하는 일은 드물다 들었는데 부디 말씀 한마디로 그 풍문이 헛되지 않기를 바라오. 시설하 하기엔 부끄럽사오나 근래엔 정치와 재정에 관한 글들을 익히려 애써왔사옵니다. 요즘 조정의 곳간 사정이 다소 어수선하던데 소녀는 그것이 권한의 편중 때문이 아닌가 여겨지옵니다. 김판서는 흥미로운 눈빛으로 향단이를 바라보았습니다. 다른 이들도 술잔을 내려놓고 향단이의 말에 귀를 기울였지요. 여인이 감히 정사를 논한다 하여 놀랄 일이지만 자네 말이 틀리지도 않았소. 허면 자네 생각에 어떤 체계가 바람직하겠소? 과한 권한은 부정을 낳기 쉬운 법. 여러 손이 서로를 견제하는 틀 속에서 비로소 백성을 위한 재정이 가능하리라 사료되옵니다. 효율을 쫓다 독을 키우는 일이 없었으면 하옵니다. 그 말에 몇몇 관원들이 잠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양반가 규수라고는 하나 탁월한 해안과 정치적 견해를 가지고 있었지요. 특히 정확히 이참판의 속내를 꿰뚫었으니 이참판은 놀랄 놀자였지요. 뜻이 정직하고 말이 분명하니 믿음이 갑니다. 앞으로 자주 이런 자리에 함께하였으면 하오. 향단이는 고개를 숙이며 얌전히 웃었습니다. 그러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마침내 권세가의 발치까지 다가섰다는 실감이 일고 있었지요. 자리에서 깊은 인상을 남긴 향단이는 이후에도 주도하여 대화를 이끌었습니다. 다음번에도 자리에 합석해 주기를 요청을 받고 나서야 향단이는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며칠 사이 향단의 모습은 눈에 띄게 달라져 있었습니다. 화려한 치장을 벗고 단정한 치마 저고리를 입은 채 책상 앞에 앉아 서책을 펼치는 것이 하루의 시작이 되었지요. 이제는 거울 속 내 얼굴조차 낯설구나. 기생향단은 사라지고 송문 규수만이 남았도다. 향단이는 손거울을 내려놓고 조용히 붓을 들었습니다. 방 한켠에는 정갈하게 정리된 종이들이 놓여 있었고 그 위에는 권세가들의 이름과 성향이 차례로 적혀 있었지요. 김판서는 재정을 틀어지려는 야심이 크고 이참판은 언행이 조심스러우나
나름의 소신은 있는 인물이지. 어느 말을 어떻게 흘릴지, 누구와 누구를 묶어야 할지 차근차근 실마리가 잡힌다. 향단이의 붓끝은 여느 학사 못지않게 단정하였습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술병을 들던 손이 이제는 정세를 기록하는 손이 되었던 것이지요. 저 기와 아래 모인 자들이 더 이상 멀게 느껴지지 않는다. 어쩌면 저들보다 더 많이 알고 있는지도 모르지. 창밖으로 펼쳐진 부촌 일대는 이제 향단에게 기생이 넘볼 수 없는 세상이 아니라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서고 있는 현실처럼 보였습니다. 허나 마음 한켠에는 과거의 자취가 드러날까 두려운 불안도 스며 있었지요. 과거는 거기까지다. 나는 이제 송씨 가문의 향단이다. 그것만이 살아남는 길이니라. 향단이는 기방 시절 입던 옷들을 조용히 괴짝에 넣고 가장 깊은 장안에 밀어 넣었습니다. 다시는 꺼내지 않을 결심이었습니다. 향단이는 이젠 단순한 귀빈이 아니었습니다. 관료들 사이에 흐르는 말의 틈을 파고들어 조정의 속내를 헤아리는 자로 떠올랐지요. 이제 천문을 열었을 뿐이다. 진짜 싸움은 그 너머에 있겠지. 그녀의 눈빛에는 담담한 결의와 함께 더 깊은 욕망이 조용히 타올랐습니다. 판서나을이 근래 조정에서 논의되는 세금 개편안이 백성들 삶을 더욱 옥죄는 것은 아닐지 염려되옵니다. 허나 나라 곳간이 메말라 가는 판에 불가피한 선택이요. 물론 그 안배는 신중해야 하겠지요. 향단이는 김판서의 말투와 시선을 유심히 살폈습니다. 말과 눈빛 사이 어딘가 석연치 않은 기류가 감지되었지요. 혹시 재정권이 특정인 손에 쥐어지는 것을 염려하는 목소리는 없었는지요? 어느 조직이든 견제와 균형이 사라지면 언젠가 무너지는 법이옵니다. 김판서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 표정엔 짧은 당혹이 스쳤습니다. 낭자는 정사에 각별한 관심이 있는 듯하오. 허나 이 바닥은 너무 깊이 들여다보다 낭패를 보는 법이지요. 염려 감사하옵니다. 허나 나라 곳간의 일은 백성의 살림과 다름 아니오니 궁금하지 않을 수 없사옵니다. 향단이는 김판서의 말끝에 묘한 불편함이 서려 있음을 감지하였습니다. 그가 숨기는 무언가가 있다는 느낌은 지워지지 않았지요. 향단 낭자의 말씀이 지나치지 않소. 재정이란 본디 드러나야 할 것이지 숨길 일이 아니지요. 김판서께서도 그러하시지 않습니까? 물론입니다. 다만 세상 일이 늘 뜻대로만 되지는 않으니 그 사정만은 조금 헤아려 주시기를. 모임이 끝난 뒤 향단이는 나눴던 말과 시선을 하나씩 떠올렸습니다. 단순히 효율을 핑계로 한 움직임은 아니야. 무언가 감추고 있구나. 향단이의 손은 무의식 중에 소매를 그려쥐었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귀동량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분명히 느끼고 있었지요. 더 깊이 들어가야 한다. 저들의 속살이 어디까지 썩었는지 직접 확인해야지. 며칠 뒤 향단은 다시 사랑방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번 모임은 정치와 무관한 문사들의 자리로 시wak을, 음악을 논하며 토론하는 자리였지요. 그때 한켠 홀로 책을 읽고 있는 한 사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화려한 장신구도 없고 말도 적었지만 그의 앉은 자리는 묘하게 고요하고 단단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저분은 누구신지요? 다른 이들과는 분위기가 사뭇 다르시옵니다. 안문석이라는 서생이요. 학문은 깊으나 집안이 기울어 고생이 많다 하더이다. 그래도 학문이 깊어 이 자리에 자주 들르지요. 향단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안 서생의 뒷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의 낡은 도포와 조용한 자세 속에서 어쩌면 자기 자신과 닮은 점을 본 것인지도 모릅니다. 토론이 시작되었습니다. 먼저 안 서생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또렷했고 그 안에 담긴 뜻이 듣는 이의 마음을 묵직하게 울렸지요. 실한 허공에 피는 연꽃이 아니라 진흙 속에서 피어나는 돌이라 여깁니다. 문장으로 현실을 외면할 것이 아니라 문장으로 현실을 견뎌야 하지 않겠습니까?
고개가 끄덕여지는 말씀이옵니다. 허나 그 현실이 너무도 거칠고 음험할 때 우리는 끝내 그 벽 앞에 무너져야 하는 운명일 뿐일까요? 벽을 넘지 못하거든 문 밖에서라도 등불 하나는 밝혀야겠지요. 그 불빛을 따라 누군가는 걸어오겠으니 말입니다. 그들의 화두를 시작으로 사랑방 안의 토론은 다른 이들로 옮겨붙어 시와 정치, 학문과 세태를 두루 아우르며 이어졌지요. 문장은 무르익었고 술잔은 조용히 비워졌으며 이내 저마다의 목소리가 정리되어 갔습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자리가 훈훈하게 매듭지어졌지요. 모임이 끝난 뒤 향단이와 안서생은 말없이 마루를 내려 정원 쪽으로 발을 옮겼습니다. 권한 것도 묻지도 않았지만 달빛 아래 그 걸음은 자연스레 나란히 이어졌습니다. 오늘 같은 밤은 드물군요. 온갖 소음이 잠든 이 시간에 사람의 말이 곧 사람의 마음이 되는 순간이라니. 허공에 던지는 말이 아닌 문 안에서 들리는 말이 있었으니 저 또한 오랜만에 사람다운 대화를 나눈 듯합니다. 향단은 고개를 숙이며 문석의 말을 곱씹었습니다. 그의 말에는 꾸밈도 허세도 없었고 자기처럼 어딘가 가려진 마음 하나를 품고 있는 사람 같았지요. 혹시 다음에도 이런 자리에서 뵐 수 있을까요? 오늘처럼 조용히 마음을 나눌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그러하다면 더 바랄 것이 있겠습니까? 문장 속에서 마주한 인연이 이렇게 살아있는 사람의 온기로 이어졌으니 말입니다. 그들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다가 가볍게 목례를 하고 헤어졌습니다. 며칠 뒤 달도 숨은 깊은 밤 향단이는 조용히 김판서댁의 담장을 넘었습니다. 수문장이 졸고 있는 틈을 타 뒤뜰로 들어선 것이지요. 안서생과 대화 이후 향단이의 마음 한구석엔 더는 물러설 수 없다는 각오가 자라 있었지요. 서재하는 촛불 하나가 아득하게 흔들릴 뿐 방 안에는 빽빽이 들어찬 서책과 장부가 어둠 속에 누워 있었습니다. 향단이는 발소리를 죽인 채 서안 앞에 앉아 문서 하나를 조심스레 펼쳐들었습니다. 이게 모두 나라 곳간의 기록인가? 방대하고 복잡하구나. 수십 장 중 한 묶음의 서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안에 적힌 숫자와 표기들이 곧장 향단이의 숨을 멈추게 하였지요. 이럴 수가. 조정의 재정에서 이토록 많은 액수를 빼돌린단 말인가? 향단이는 떨리는 손으로 장부를 다시 들여다보았습니다. 그 안엔 단순한 착오가 아닌 정교하고도 반복적인 수치 조작이 적혀 있었지요. 향단이는 숨을 고르며 문서를 한 장씩 넘겼습니다. 그곳엔 김판서의 서명이 있었고 그와 연루된 자들의 이름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었지요. 이건 단순한 부정이 아니다. 나라를 갉아먹는 쥐새끼가 다름없다. 향단이는 등잔부를 낮추고 서안을 다시 살폈습니다. 그때 손끝에 걸리는 미세한 틈새가 있었습니다. 서안 뒤편 목재 사이에 감추어진 서랍이었지요. 살며시 밀자, 작고 낡은 봉투들이 드러났습니다. 그 안에는 다른 관료들의 약점이 적힌 서신, 장부 위조를 지시한 문서, 매수와 협박의 내역이 적힌 기록이 숨어 있었지요. 이리도 치밀하게. 겉은 조용하나 속은 이미 썩을 대로 썩었구나. 향단이는 가만히 눈을 감았습니다. 기방이라는 작은 세상에 갇혀 있을 때는 몰랐던 높은 양반들의 더러운 속내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 일을 외면하면 적어도 나 하나는 무사할지 모르지. 허나 이 자리에서조차 누구 하나 나서지 않는다면 이 썩은 피는 끝내 백성들의 몫이 되고 말 것이다. 누군가는 입을 열어야 한다면 그 입이 내가 되어야지. 향단이는 촛불 아래에서 마지막 문서 한 장을 가만히 덮었습니다. 장부의 숫자, 서명, 봉투의 위치까지 또렷이 머릿속에 새긴 뒤 몇 장은 얇은 비단 속지에 조용히 옮겨 적었습니다. 이 일은 나 혼자 감당할 수 없는 일이다. 안서생이라면 아마 도와줄 수 있을 거야. 서류를 품에 감춘 채 향단이는 조용히 서재를 빠져나왔습니다. 이제 더 이상 자신의 출세를 위한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새벽 향단이는 기방에서 함께 지내던 여종 하나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안 서생과 조용히 만날 장소와 시간을 전달하도록 했지요. 해가 채 오르지 않은 정원 한켠, 이슬 맺힌 나무 아래 향단이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잠시 뒤 대도를 밟는 가벼운 소리. 문석이 발걸음을 멈추며 그녀를 바라보았지요. 안 선생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어젯밤 김판서의 서재에서 뜻밖의 것을 보았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씀해 보시죠. 낭자의 눈빛이 예사롭지 않으십니다. 향단이는 어젯밤 보고 들은 것들을 조심스럽게 풀어놓았습니다. 조정 재정의 흐름, 장부의 위조, 관료들에 대한 협박. 그 어느 하나도 가벼이 넘길 수 없는 일들이었지요. 그 말씀대로라면 문제는 김판서 한 사람이 아니라 조정의 근간이 무너진 셈입니다. 허나 이 같은 중대사를 세상에 알리려면 무엇보다 증자가 확실해야 하겠지요. 그래서 안 선생의 도움이 간절합니다. 제 손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일입니다. 저와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아씨 혼자 두지 않겠습니다. 문서와 말씀이 사실이라면 이 일은 더더욱 함께 싸워야 할 일이지요. 저는 관청에 드나들 수 있는 길이 있으니 문서의 진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김판서의 사적 거래 내역을 더 추적해 보겠습니다. 뜻밖의 실마리를 줄지도 모르지요. 허나 이 일, 조심에 또 조심을 기해야 합니다. 김판서가 눈치라도 채면 누구 하나 무사치 못할 것입니다. 압니다. 하지만 이번이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지금 나서지 않으면 영영 진실은 땅속에 묻히겠지요. 둘은 서로를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말보다는 눈빛에 담긴 결의가 더 크고 분명했지요. 위험은 가까웠고 걸음은 아득했지만 두 사람은 이미 같은 쪽으로 몸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향단이와 안서생은 각기 따로 그러나 한 뜻으로 움직였습니다. 향단이는 김판서가 드나드는 사사로운 모임에 참석하며 그가 상인들과 몰래 나누는 거래의 장면을 직접 목격하였지요. 조정 물품이 빼돌려져 뒷골목 상인 손에 넘어가는 것을 말입니다. 한편 안서생은 관청에 드나들며 보고된 수입과 실제 장부 사이의 괴리를 추적하였습니다. 거짓된 수치, 고친 인장, 빠진 기록들. 조작의 흔적은 분명하였습니다. 저녁이 되자 두 사람은 다시 향단이의 거처에서 마주하였습니다. 서책 위에 펼쳐진 종이와 묵향 사이 오늘 하루 수집한 자료가 차곡차곡 쌓여갔지요. 오늘 확인한 것만으로도 김판서의 죄상이 분명하구려. 다만 이를 어떻게 드러낼지가 문제요. 곧장 대걸로 들여보내는 것이 가장 분명하겠지요. 하지만 저 같은 아녀자의 말에 누가 귀를 기울일까요? 증거가 있으면 신부는 벽이 되지 못하오. 진실 앞에서는 귀천 또한 허상일 뿐이지요. 안 선생님이 곁에 계시니 비로소 용기가 납니다. 혼자였다면 꿈조차 꿀 수 없었을 일입니다. 저 또한 낭자를 만난 뒤로 안에서는 사람의 말을, 밖에서는 세상의 이치를 다시 보게 되었지요. 그들은 마주 앉은 채 조용히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제 모든 조각이 제자리를 찾았고 남은 것은 단 하나. 세상 앞에 진실을 드러내는 일이었습니다. 그날 밤 향단이는 뜻밖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안서생이 김판서에게 붙잡혀 저택 안에 감금되었다는 것이었지요. 심장은 거칠게 뛰었고 숨결은 빨라졌습니다. 안 선생님이 납치되었다고? 내 탓이다. 내가 그분을 위험에 빠뜨렸구나. 향단이는 머뭇거릴 틈도 없이 곧장 저택으로 향했습니다. 초입부터 병졸이 늘어서 있었고 경비는 평소보다 배나 삼엄했지요. 그러나 향단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향단이는 예전에 익혀두었던 담장 구조를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어둠 속에서 조용히 담장을 넘어 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복도를 따라 바람처럼 움직이던 중 닫힌 문 너머로 낯익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구와 손을 잡았는지 말하라. 그러면 목숨만은 살려주겠다. 저는 그저 관청의 글을 보던 사람일 뿐입니다. 아무것도 모릅니다.
향단이는 그 목소리를 듣고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적어도 아직은 살아있다는 증거였지요. 향단이는 조용히 문 앞으로 다가섰습니다. 경비는 술에 취해 비틀거리고 있었고 그 틈을 타방 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안 선생님, 괜찮으십니까? 제가 왔습니다. 어서 일어나세요. 향단 낭자. 안 됩니다. 너무 위험합니다. 어서 피하십시오. 이 손으로 끌어들였는데 이 손으로 빼내야지요. 함께 나가야 합니다. 그녀는 손재주 좋게 밧줄을 풀어내려는 순간 문이 삐걱 열리며 그림자 하나가 서늘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역시 그 계집이었군. 송문의 여식이라더니 거짓말 한번 참 능하구나. 당신이 숨긴 진실은 이 손에 쥐었어요. 이제 그만 내려놓으시지요. 기생 주제에 나를 위협하다니. 하지만 이제 너희 둘 다 여기서 끝이다. 향단이는 안 서생의 손을 꽉 잡으며 김판서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숨을 곳도 없고 숨고 싶지도 않았지요. 우리가 수집한 모든 증거는 이미 안전한 곳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해치더라도 진실은 밝혀질 것입니다. 무슨 소리냐? 그런 증거 따위가 어디 있다는 것이냐? 이참판께서 이미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당신의 부정은 이미 드러났습니다. 김판서의 얼굴이 순간 창백해졌습니다. 이참판이 개입했다면 상황은 이미 걷잡을 수 없는 국면이었지요. 그 순간 저택 밖에서 관군의 함성이 들려왔습니다. 이참판이 관군을 이끌고 들이닥친 것이었지요. 안 선생님, 이제 정말 끝났어요. 우리가 해냈어요. 향단 아씨. 당신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모든 위험을 함께 이겨낸 순간이었지요. 허나 향단이는 이제 가장 큰 진실과 마주해야 했습니다. 어전에는 임금이 용상에 앉아 있었고 좌우로 대신들이 도열해 있었습니다. 이참판은 고개를 숙인 채 향단을 앞으로 인도하였지요. 전하, 이 여인이 김판서의 부정을 고하려 하옵니다. 소인은 그녀가 지닌 장부와 문서를 미리 확인하였으며 모두 중대한 내용이옵니다. 저 여인은 누구이냐? 무릇 조정의 일을 아랠 자라면 신분과 연유를 먼저 밝히는 것이 마땅할진데. 향단이는 깊은 숨을 내쉬고 두 손을 바닥에 대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전하, 소녀는 본디기생이었사오나 진실을 밝히고자 이 자리에 나왔사옵니다. 김판서의 죄상이 너무도 크고 깊어 신분을 감춘 채 권세가들의 모임에 드나들며 그 내막을 밝혀냈사옵니다. 향단이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어전하는 술렁이었습니다. 기생이 고위관리를 탄핵하러 나섰다는 일은 전례가 없는 일이었지요. 기생이란 말이 사실이더냐? 허나 그 진정성과 용기만큼은 사사롭지 않도다. 너의 말이 참이거든 그 증거라 하는 것들을 내어 보이도록 하라. 향단이는 품 안에서 장부와 문서를 꺼내 정중히 내어놓았습니다. 김판서의 서명과 인장이 찍힌 재정장부, 뇌물 수수 내역, 협박 편지까지 빠짐없이 정리되어 있었지요. 전하, 이 모든 것이 김판서의 죄상을 드러냅니다. 비록 미천한 신분이나 나라를 향한 충정만은 결코 가볍지 않사옵니다. 임금은 묵묵히 서류를 넘기며 내용을 살폈습니다. 장부의 수치는 조작이 명백했고 거래 내역은 치밀하였으며 진술은 허술한 틈 없이 맞아떨어졌지요. 너의 말과 증거가 참이라면 김판서의 죄는 실로 중대하도다. 허나 그러한 내막을 어찌하여 네가 알게 되었으며 또 어찌 이토록 치밀히 밝혀냈단 말이냐? 전하, 소녀는 목숨을 걸고 이 증거들을 수집하였사옵니다. 안서생과 뜻을 모아 조정의 부정을 밝히기 위해 모든 위험을 무릅썼사옵니다. 전하, 이 여인이 내어놓은 장부와 서찰은 모두 사실이옵니다. 김판서의 부정은 왕실의 재정을 위협할 만큼 중대하며 조정의 기강을 무너뜨릴 정도이옵니다. 임금은 잠시 말을 멈추고
눈앞에 놓인 증거를 가만히 들여다보았습니다. 기생의 고발이라는 전례 없는 일 앞에 조정은 숨을 죽였지요. 신분이 비천하다 하여 진실이 가려져서는 아니 되느니라. 이 여인의 용기와 충심은 실로 높이 평가할 만하도다. 향단이는 그 말을 듣고 두 손을 모아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비로소 자신의 말이 조정에 닿았음을 느낀 순간이었지요. 전하, 소녀는 사사로운 뜻으로 이 일을 벌인 것이 아니옵니다. 오직 나라를 위한 정의를 세우고자 했을 뿐이옵니다. 그 마음을 내가 어찌 모르랴. 비록 출신은 기생이나 그 행실은 백관에 앞서고도 남음이 있도다. 향단이는 임금의 말씀에 눈물을 흘리며 절을 올렸습니다. 그토록 바라던 진실에 대한 인정을 받은 것이지요. 김판서를 곧바로 압송하여 국문하라. 그리고 이 여인의 공로를 치하하는 상을 내리도록 하라. 전하의 은혜 평생 가슴에 새기겠사옵니다. 나라를 위한 길이라면 다시 목숨을 내놓을 각오가 되어 있사옵니다. 며칠 뒤 임금의 명에 따라 김판서에 대한 형조의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한때 권세를 휘두르던 자의 모습은 이제 초라하고 낡은 도포 한 벌에 의지한 채 주저앉은 그림자 같았지요. 김판서의 죄상은 이미 장부와 증언으로 백일하에 드러났도다. 왕실 재정을 횡령하고 관료들을 협박한 중죄에 따라 관직을 삭탈하고 삼남 외진 고을로의 유배를 명하노라. 전하, 소신이 잘못했사옵니다. 허나 기생의 말만을 믿고 이처럼 중한 벌을 내리심은 과없지 않사옵니까? 그대는 마지막까지 진실을 보지 못하는가? 이 나라의 법은 신분이 아니라 죄의 무게를 잰다. 그대가 받은 벌은 그 죄에 어울리는 것일 뿐이다. 향단이는 김판서가 끌려가는 모습을 말없이 바라보았습니다. 복수의 통쾌함보다는 조정이 제자리를 찾는다는 안도감이 더 깊이 자리했지요. 그날 어전에서 임금님은 향단이를 다시 불러 세우고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를 향해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향단아, 너의 의로움과 용기에 감복하였노라. 이에 너를 양인으로 삼고 기생의 신분을 벗기노라. 또한 안서생과의 혼인도 허락하노니 두 사람의 앞날이 평탄하길 바란다. 이토록 큰 은혜를 어찌다 갚사오리까. 이 은혜 평생 가슴에 품고 살겠사옵니다. 너는 세상이 정한 신분이 아니라 스스로 세운 마음가짐으로 그대됨을 증명하였노라. 그 마음 잊지 말고 살아가거라. 향단이는 두 손을 바닥에 대고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그녀의 눈가에는 오래 눌러 참았던 눈물이 흘러내렸지요. 전하의 결단에 감탄하옵니다. 이 일로 조정의 기강 또한 바로 설 것이옵니다. 김판서의 유배 소식이 퍼지자 저작거리에는 백성들이 삼삼오오 모여들었습니다. 수군거림은 이내 감탄으로 바뀌고 향단이의 이름은 정의를 밝힌 여인의 이름으로 기억되었지요. 궁을 나선 향단이는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던 안서생과 마주쳤습니다. 그의 옷매무새는 단정했고 눈빛은 여느 날보다 따뜻했지요. 정말 대단한 일을 해내셨습니다. 안 선생님이 함께 해주시지 않았다면 저는 감히 나아갈 용기조차 없었을 거예요. 이제는 함께 나아가면 됩니다. 더는 숨지 않아도 되는 삶이 우리 앞에 놓였으니까요. 그들은 짧은 인사를 나눈 뒤 나란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모든 것이 처음으로 돌아간 듯 보였지만 그들 앞의 길은 분명 새로운 빛으로 가득 차 있었지요. 그로부터 한 달 뒤 향단이와 안서생은 한양 변두리에 한적한 터에 새 삶의 보금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대청에는 책상과 화병이 놓였고 마루 끝에는 포도 넝쿨이 드리워져 있었지요. 처음 마주하던 그날이 벌써 아득하게 느껴집니다. 저 또한 그렇습니다. 맨 처음엔 그저 정의를 쫓고자 한 일이었지만 이 길 끝에 이렇게 따뜻한 날들이 기다릴 줄은 몰랐습니다. 그들은 마주 앉아 차를 마시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출신도 상처도 모든 지난 날은 바람에 실려 멀어지는 듯했지요. 우리 이야기가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재미를 선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재미있는 영상도 많으니
즐겁게 봐주세요. 그럼 여러분 모두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되세요. 우리 이야기가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재미를 선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재미있는 영상도 많으니 즐겁게 봐주세요. 그럼 여러분 모두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되세요. 조선야화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어느 한 마을에 박진수라는 사또가 있었으니 학문과 글재주가 뛰어나 조정의 벼슬을 두루 거치고 백성들 사이엔 근엄하고 청렴하다는 평이 자자하였습니다. 게다가 고을에서 으뜸가는 미인 처녀와 결혼까지 하였으니 마치 모든 것을 이룬 사람 같았지요. 허나 겉이 반듯하다고 속까지 고운 법은 아니었습니다. 이날도 저녁상이 들자 박사또는 안채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부인 정미연, 마님과 마주 앉았으나 두 사람 사이엔 한 점의 기척도 흐르지 않았지요. 예의는 남았으되 정은 오래전에 사가버린 듯하였습니다. 오늘은 바람이 좀 불더이다. 부인은 괜찮았소? 그럭저럭 지냈습니다. 박사또는 다시 말머리를 돌리려 했으나 미연마님의 시선은 찻잔 아래에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박사또는 무미건조하게 식어가는 밥상을 바라보았습니다. 식사가 끝나자 미연마님은 말 한마디 더 없이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먼저 물러가겠습니다. 내일도 바쁘실 테니 일찍 드시옵소서. 그리하시오. 나는 서재에 좀 들렀다가 자겠소. 두 사람은 각자 다른 방향으로 사라졌습니다. 한 지붕 아래 살되 마음은 서로 멀리 떠난 쓸쓸한 부부의 저녁이었지요. 박사또는 홀로 서재에 들어 촛불을 밝혔습니다. 책장을 펼쳤으나 글자는 눈에 들어오지 않고 창밖에서 스며든 가을바람만이 불쑥불쑥 촛불을 건드릴 뿐이었지요. 지척에 앉아 있어도 천리밭 같구나. 이토록 멀어진 사이를 부부라 부르니 허망하기 그지 없구나. 박사또는 한숨을 내쉰 뒤 책을 덮었습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가슴속 허기는 점점 더 짙어만 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사또는 장터를 거닐었습니다. 쌀쌀한 바람 아래 햇살은 포근하였고 곳곳에서 들려오는 상인들의 외침은 세상살이의 활기를 안겨주었지요. 고을 수령이라면 이런 거리 민심도 두 눈으로 살펴야 옳지. 그때 박사또의 눈에 한 여인이 띄었습니다. 옷차림은 단정하고 손놀림엔 망설임이 없었지요. 솜틀방 한켠에 펼쳐둔 옷감들을 손님에게 차분히 설명하며 값을 함부로 부르지 않고 물건을 속이지도 않았습니다. 이 옷감은 지난달에 턴 솜이라 은근히 따뜻하면서도 무겁지 않습니다. 손에 쥐어보시면 결이 다를 것입니다. 그렇구려. 안악말이 맞소. 이 솜이면 겨울도 버티겠구려. 이걸로 하겠소. 손님은 만족스럽게 물건을 사고 가게를 떠났습니다. 그러자 잠시 한산해지자 은서미는 틀을 손보며 손뭉치를 다시 정돈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만치서 한 노인이 비틀거리며 다가왔지요. 옷은 누더기였고 발은 맨바닥에 그대로 닿아 있었습니다. 보아하니 거지 같았습니다. 노인은 솜틀방 문턱 앞에 조심스레 무릎을 꿇고 읊조렸습니다. 이보시오. 하루 이틀 굶다 보니 정신이 아득하오. 찬물 한 모금이나 얻을 수 있을까 하여 들렀소이다. 은서미는 한동안 말없이 노인을 바라보다 곧 조용히 가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뒤 찬압 하나를 꺼내어 노인 앞에 내밀었지요. 허기 지신 듯하여 몇 가지 챙겨보았습니다. 따뜻하진 않으나 입에 넣기엔 물이 없을 것입니다. 꼭꼭 씹어 드시고 물은 천천히 넘기시옵소서.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오늘같이 고마운 날도 다 있구려. 은서미는 조용히 허리를 숙이고 말없이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이가 있었으니 바로 몇 걸음 떨어진 골목 어귀에서 그 장면을 처음부터 지켜보고 있던 박진수 사또였습니다. 노인이 떠난 뒤에도 은서미는 별다른 내색 없이 그릇을 안으로 들이고
묵묵히 마당 정리를 이어갔습니다. 그제야 박사또는 천천히 발걸음을 옮겨 솜틀방 앞에 조용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은서미는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더니 예사 손님이 아님을 단박에 알아차렸지요. 장사하시는 모습을 멀리서부터 지켜보았소. 물건을 다루는 손놀림도 사람을 대하는 말씨도 정갈하고 따뜻하더이다. 이 거리엔 상인도 많고 장터도 복잡하건만 오늘처럼 마음이 따뜻해진 일은 드물었어. 송구하옵니다. 허술한 가게에 귀하신 걸음을 끊으시다니. 그저 제 할 일 다하고자 할 뿐인데 과찬을 들으니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홍나리께서 장터에 들르신 사연이 있으신지요? 백성들 살아가는 모습을 살피러 나선 길이오. 허나 그대 같은 이와 마주하게 된 것이 내겐 더 큰 수확이 되었어. 그날 이후 박사또는 관아일 짬짬이 은서미의 솜틀방 앞을 지나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표면상으론 민정을 살피는 길이라 하나 그 발걸음이 유독 한 곳에 머무는 일은 은서미도 차츰 눈치채고 있었지요. 그날도 마침 은서미가 외곽 정자 근처의 손님에게 겨울솜을 배달하러 나가는 길목이었습니다. 가마니를 묶어 머리에 이고 걸어가려는 찰나 그 길모퉁이에서 박사또가 다가왔지요. 이 시각에 어디를 향하시오? 고을 바깥쪽 손님께 솜을 전하러 가는 길입니다. 거리가 있어 서둘러 다녀오려 하였지요. 마침 발길이 그리로 향하던 참이니 길동무나 삼아주신다면 나 또한 덜 심심할 듯하오. 은서미는 당혹스러운 얼굴로 그를 바라보았으나 박사또의 말투엔 허튼 기색이 없었고 주변엔 사람 그림자 하나 없었지요. 그리하여 망설이던 은섬도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잠시 걸음을 함께하던 두 사람은 정자 근처에서 발을 멈추었습니다. 은서미는 짐을 내려놓고 땀을 훔쳤고 박사또는 멀찍이 서 앉아 바람을 맞으며 입을 열었지요. 사람 많은 시장에선 마음에 든 이와 허심탄회하게 말 한마디 나누는 것도 쉽지 않소. 이리 조용한 곳에서 잠시 그대와 이야기할 수 있다니 다행이요. 나리 말씀은 고맙지만 제가 이 자리가 온당한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대는 다만 사람으로서 진심을 다해 사는 이일 뿐이요. 내가 관심을 가진 건 그대의 마음씨요. 그 안에서 오래도록 잊고 살았던 따뜻함을 느낄 수 있었어. 박사또의 진심 어린 말에 은섬의 마음은 조용히 흔들렸습니다. 과부가 되어 줄곧 혼자 견뎌온 시간들이 그의 말 한마디에 어쩐지 조금은 가벼워지는 듯하였지요. 나리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옵니다. 저 역시 반려자 없는 밤들이 길어질수록 누군가 곁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절절히 느껴왔습니다. 허나 우리는 서로의 사정이 너무도 다르구려. 그대는 과부의 몸이고 나는 아내를 둔 몸. 이 마음 하나로 어찌다 용서받을 수 있겠소. 은서미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바람이 스쳐가며 단풍이 파나가 그녀의 무릎에 내려앉았지요. 은서미는 그 잎을 슬며시 쓸어내리며 입을 열었습니다. 죄가 아니길 바란다고 해서 죄가 아니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라는 것이 뜻대로 되지 않으니 괴로울 따름입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정자에서 더 말을 잇지 않았습니다. 무언의 침묵 속에 각자의 마음만 가슴 속에 묻은 채 조용히 헤어졌지요. 허나 마음이란 물길과도 같아 막는다고 멈추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며칠이 지난 어느 저녁, 은서미는 고을 외곽 손님에게 솜을 전하고 돌아오던 길이었습니다. 정자 옆을 스쳐 지나가려던 찰나 그 자리에 앉아있는 익숙한 그림자가 눈에 들어왔지요. 박사또였습니다. 불러 세운 것도 아니고 약속한 자리도 아니었건만 서로는 그 자리에 있을 것임을 어렴풋이 알고 있었던 듯 말없이 눈을 마주한 채 다시 마주 앉았습니다. 두 사람은 그날 밤 긴 말 없이 차를 나누어 마셨습니다. 서로를 바라보는 눈길에 그간의 침묵이 모두 담겨 있었지요. 달빛 아래서 마주한 침묵은 오히려 말보다 깊은 위로가 되었습니다. 밤이 깊자
박사또는 은서미의 어깨에 조심스레 겉옷을 걸쳐 주었습니다. 밤 공기가 차갑소. 병치레는 말아야지. 아씨가 아프면 내 마음도 편치 않을 테니. 나리의 정이 이리 따뜻하니 춥다 느끼기도 전에 마음이 먼저 녹아내립니다. 허나 이 시간이 너무 행복하니 오히려 두렵습니다. 나도 그렇소. 하지만 허락받지 못한 마음이라 해도 이 순간만큼은 후회 없이 남기고 싶소. 은서미는 아무 말도 덧붙이지 않은 채 그 밤을 조용히 함께 견뎌냈지요. 하늘이 서서히 밝아오기 시작하자 박사또는 은서미를 시장 어귀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말은 적었지만 두 사람의 마음엔 달콤한 설렘과 함께 미묘한 불안이 스며들기 시작했지요. 며칠 후 관아 마당에선 은근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하인 복돌이가 동료들과 수군거리며 어딘가 심상치 않은 이야기를 흘렸지요. 지난밤 내가 정자 옆을 지나가다 우리 사또님이 어떤 안악과 나란히 앉아 있는 걸 보았소. 달빛 아래 차를 나누고 있었는데 시장에서 옷감 장사하는 그 과부 같더이다. 뭐라? 설마 사또님이? 그럴 분이 아니시지 않소. 나도 처음엔 의심했지만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소. 혼자가 아니라 분명 무슨 사연이 있는 듯 했다오. 때마침 그 곁을 지나던 종사관인 이덕찬이 말을 끊었습니다. 복돌이, 그 입 다물게. 윗사람을 두고 함부로 말하는 것이 아니야. 허튼 소문 하나가 사람을 망칠 수도 있다는 걸 모르는 게냐. 그저 본대로 말한 것뿐입니다요, 나리. 다른 이들도 그런 이야기를 하던데요. 이종사관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더는 입을 열지 않았지만 이미 소문이 관아를 넘어 시전으로 번지고 있음을 그는 직감했지요. 그날 장터 한복판, 은서미는 솜틀방 앞에 자리를 정돈하던 참에 김덕보 영감이 무거운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은섬이 요 며칠 사이 너를 두고 말들이 시끄럽다.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는 말이 그리 곱지만은 않다. 무슨 말씀이신지요? 저는 그저 늘 하던 대로 장사만 했을 뿐인데요. 장사뿐이었는지는 몰라도 눈은 사람마다 달린 법이지. 어떤 양반과 함께 있었다는 얘기가 돌고 있다. 과부 몸으로 말이지. 좋게 돌아갈 일은 아니야. 은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간 조심스럽게 이어온 만남이 세상 밖으로 새어나간 걸 그제야 실감한 것이었지요. 정말 그런 소문이 퍼졌단 말씀이신가요? 저는 단 한치의 부끄러움도 없는 마음이었는데 김영감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세상 일이란 게 옳고 그름보다도 입방아가 먼저 도는 법이지. 잘했다 못했다를 따지기 전에 입조심부터 해야 할 때야. 그때 장터 건너편에서 소곤대는 이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글쎄 박사또와 불륜이라느뇨. 과부가 기혼자와 놀아난다는 이야기를 속닥거리고 있었지요. 은서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가게 안쪽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주위의 시선이 칼처럼 느껴졌고 무엇보다 박사또에게 누가 될까 마음이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김영감님, 저를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이대로 두었다가 사또나리께 더 큰 상처가 가지 않을까요? 말 조심하고 눈에 띄지 않게 지내는 게 상책이다. 소문이야 바람 따라 퍼졌다. 꺾이기도 하니 일단은 조용히 기다려야지. 허나 바람은 사그라들 기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소문은 장터를 넘어 관아에까지 닿았고 박사또를 두고 하는 말들 또한 예사롭지 않게 흘러나왔습니다. 그날 밤 박사또는 서재에 홀로 앉아 말없이 촛불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종일 귓가에 맴돌던 소문과 수군거림이 밤이 깊어질수록 더욱 또렷이 떠올랐지요. 내 탓이다. 이것은 올바른 일이 아니었어. 오직 마음 하나를 따르자 하여 그 사람의 삶에 흠이 간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어리석음이겠지. 박사또는 마음을 다잡고 이 모든 관계를 끊어내기로 결심했습니다. 은섬이 또한 등잔불 아래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장터의 수군거림, 김덕보의 충고,
그리고 박사또의 미소가 하나둘 떠올랐지요. 은서미는 오래전부터 준비해둔 보퉁이를 꺼내 정갈이 묶었습니다. 손때 묻은 차고와 솜틀은 그대로 두고 낡은 한복 한 벌만 챙겼습니다. 저로 인해 나리께 그늘이 들이운다면 떠나는 것이 마지막 도리이겠지요. 두 사람은 서로를 깊이 품어쓰되 끝내 그 마음을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같은 시간, 서로 다른 곳에서 같은 결심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음 날 새벽, 박사또의 집 앞엔 발걸음을 재촉한 이가 있었습니다. 정대감의 얼굴엔 분노와 걱정이 뒤섞여 있었지요. 박진수 날이 계시오. 급히 여쭐 일이 있소이다. 문지기가 달려나와 문을 열자 정대감은 숨을 몰아쉰 채 안채를 향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대감어른, 사또께서는 아직 아침상을. 지금 그런 게 중하냐?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밥이 목에 넘어가냔 말이다. 안채 뜰문이 채 열리기도 전에 정대감이 숨을 가쁘게 몰아쉬며 들이닥쳤습니다. 갑작스러운 방문에 미연마님이 발걸음을 재촉해 나왔지요. 오라버니, 어찌 이른 시각부터 일이 급히 오셨습니까? 안색이 심상치 않으시옵니다. 네 서방되는 이가 도대체 무슨 짓을 하고 다니는지 알고는 있느냐? 요 며칠 장안의 소문이 자자하거늘 너만 모르고 있단 이 기가 막힐 노릇이다. 무슨 말씀이신지요? 남편이 무슨 큰 허물을 지었다는 것이옵니까? 박사또가 장터의 과부와 밤마다 정자를 오간다는 말이 돌고 있다. 그때 박사또가 조용히 대청에 들어섰습니다. 서재에서 모든 이야기를 듣고 있던 터라 박사또의 눈빛은 이미 깊은 결심을 머금고 있었지요. 정대감, 일은 아침부터 어인 일이십니까? 안채가 일이 소란하니 어르신들께 누가 되지 않겠소. 사또답지 않은 변명입디다. 자네가 무슨 짓을 했는지 장안 양반들 입에 다 올랐소. 과부와의 일, 자네 입으로 직접 말해보시오. 하지만 박사또는 고개를 떨군 채 더 이상 숨기지 않았지요. 부인, 처형의 말씀이 사실이요. 정적이 흘렀고 미연마님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그게 참말이십니까? 열해가 넘도록 함께 살아온 저보다 저 장터의 과부를 더 귀히 여기신 것이옵니까? 박진수, 자네 이럴 수 있나? 정씨 가문의 체면이 어디로 갔단 말이오? 정말입니까? 그 여인과 사실입니까? 더는 부정하지 않겠습니다. 허나 그 여인에겐 아무 허물이 없어. 모든 잘못은 저에게 있으니 부디 그 사람은 입에 올리지 마시오. 모든 것은 제 불찰이요. 지금도 감싸는 것이냐? 우리 가문이 어디까지 욕보아야 끝이겠소? 그때 하인이 달려와 숨을 몰아쉬며 외쳤습니다. 사또 날이 큰일이옵니다. 시장의 은섬이란 여인이 아무 말도 없이 자취를 감추었다 합니다. 뭐라 했느냐? 은섬이가 사라졌다고? 봐라, 그 여인도 스스로 부끄러웠던 게야. 도망가듯 떠난 걸 보면 알 일 아니냐? 미연마님은 더는 참지 못하고 돌아서 버렸습니다. 그 순간 집안 공기는 싸늘히 얼어붙었지요. 그날 밤 은섬은 지만 보따리만 품에 안은 채 조용히 한양을 등지고 있었습니다. 첫눈이 소리 없이 내렸고 은섬이의 걸음은 느리되 망설임 없었지요. 이 길이 끝이라 해도 나리의 길에 짐이 되어선 아니 되지요. 사랑했다는 마음 하나로 족합니다. 은섬이는 마지막으로 발길을 멈추고 멀리 한양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차마 입에 담지 못한 인사를 마음속으로 조용히 남겼지요. 박사또는 책상 앞에 앉아 있었으나 붓 한 자 들지 못한 채 밤을 지새우고 있었습니다. 서책을 덮고 창문을 열어 찬바람을 맞았으나 번미는 식지 않았지요. 박사또는 동이 트자마자 장터로 향했습니다. 김영감은 묵직한 눈빛으로 그를 맞이했지요. 날이, 이서신, 은섬이가 두고 간 것이요.
혹시라도 나리가 찾으러 올까 하여 맡아두었지요. 박사또는 떨리는 손으로 서신을 받아들었습니다. 그 안엔 조용한 작별의 말이 담겨 있었지요. 박사또와의 시간은 가장 아름다운 추억이 될 것이나 부디 자기를 찾으려 하지 말고 부인과 화목한 가정을 이루기를 바란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짧은 문장들마다 은섬의 마음이 오롯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대는 나보다 더 깊은 사람이다. 이 마음을 두고 어찌나 하나 편히 살 수 있겠느냐. 박사또는 편지를 조심스레 가슴 안에 넣고 잠시 그 자리에 머물렀습니다. 바람은 싸늘했지만 그의 눈은 잠잠히 젖어 있었지요. 사또님, 그 아이는 마지막까지 나리를 걱정하며 떠났습니다. 누구를 원망한 것도 탓한 것도 없이. 김영감 말씀대로 이 마음 헛되이 하지 않겠소. 허나 그 마음을 갚는 길은 오직 한 가지요. 남은 삶을 다르게 사는 것. 그게 진정 그 아이를 위한 길일 것이요. 박사또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언의 다짐이 깊은 눈 속에서 자리 잡는 순간이었지요. 그날 오후 박사또는 오랜만에 아내의 처소를 찾았습니다. 손에는 아무것도 들지 않았고 얼굴에는 무거운 각오가 서려 있었지요. 부인, 그간 내가 참으로 어리석었어. 외로움을 핑계로 다른 사람에게 마음을 기울였고 당신의 자리를 가볍게 여긴 죄. 변명하지 않겠소. 미엄마님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지만 그 눈가엔 오래된 상처와 함께 작게 흔들리는 감정이 어렸습니다. 지금이라도 진심으로 사죄드리오. 당신이 아내로서 지켜온 모든 날들을 사랑이 아니라 예의로라도 되돌려드리겠소. 잠시 정적이 흘렀고 미엄마님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늦었소. 그러나 이제부터라도 그 말이 진심이길 바라겠소이다. 며칠째 일을 놓았던 박사또는 새벽녘 조용히 서재로 돌아왔습니다. 책상 위엔 정리되지 않은 서책들이 그대로였고 창밖엔 밤새 쌓인 눈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 자리 또한 내가 너무 쉽게 여겼던 것이로구나. 백성을 다스리는 자로서 사람의 마음부터 살폈어야 했는데 박사또는 깊이 숙여 고개를 떨군 채 오래도록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은섬이가 남긴 마음, 아내가 감내한 세월, 그리고 자신의 허물을 다시금 되새기며 말이지요. 사랑이란 소유가 아니라 상대의 평안을 빌 수 있는 마음이로구나. 그제야 서재 안의 촛불이 조용히 깜빡이며 한 사람의 새로운 시작을 밝혔습니다. 계절이 바뀌어 봄이 오고 박사또도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관아의 일에 성실히 임하고 부인과의 관계도 예전과는 달리 서로를 존중하는 동반자로 자리매김해가고 있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박사또는 조용히 은섬의 소식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은섬이 잘 지내고 있을까? 어디서든 무사하다면 그걸로 족한데 그래도 한 번쯤 안부를 확인하고 싶구나. 박사또는 장안을 오가는 여러 상인들에게 수소문했고 마침내 소식 하나를 들었습니다. 은섬이가 먼 고을에서 작은 비단 가게를 열고 혼자 자립해 살고 있다는 것이었지요. 그날 밤 박사또는 은섬이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편지에는 깨달음과 함께 은섬이의 행복을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이 담겨 있었지요. 며칠 뒤 은섬이의 답장이 도착했습니다. 은섬이는 박사또의 변화를 느끼고 안도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그 편지를 읽은 박사또는 오래도록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은섬이 지금의 삶을 더 안정적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돕기로 결심했지요. 이제는 내 방식대로 그녀의 앞날을 응원할 차례다. 부담 주지 않고 진심만 전하면 되지. 박사또는 김영감을 따로 불렀습니다. 은섬이가 안정적으로 장사할 수 있도록 조금 거들고 싶소. 허나 내가 직접 나서면 마음이 불편할 테니 영감님이 대신 전달해 주시오. 그 마음만으로도 충분할 텐데 그래도 나리의 뜻이라면 은섬이도 진심을 알게 될 것이외다.
박사또는 사비를 털어 장사 미천을 마련했고 믿을 만한 상인 하나를 붙여달라 당부했습니다. 그 모든 과정은 조용히 진행되었지요. 며칠 후 김영감을 통해 은서미는 박사또의 도움을 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은서미는 깊이 감동했고 마음속으로 박사또의 성숙한 마음을 받아들였다고 했지요. 계절이 조금 더 흐르고 김영감이 다시 박사또를 찾아왔습니다. 사또 나으리 은서미가 좋은 분을 만났습니다. 과거까지 모두 받아들이겠다며 정식으로 혼담이 오가고 있다 합니다. 참으로 다행이요. 박사또는 말없이 웃었습니다. 그녀의 행복이야말로 자신이 바랐던 모든 것이었으니까요. 은서미가 나리께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답니다. 혹시 마지막으로 한번 만나보시겠습니까? 그러지요. 진심으로 작별 인사를 나누는 것도 꼭 필요하겠어. 며칠 뒤 박사또와 은서미는 한강변의 조용한 정자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두 사람 모두 이전과는 사뭇 달라진 얼굴빛이었습니다. 나리, 오랜만입니다. 나리께서 보내주신 따뜻한 마음 덕에 저는 무사히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지요. 좋은 분을 만났다고 들었어. 진심으로 축하하오. 나리께서 제 행복을 이렇게 기꺼이 축복해 주시다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진정한 사랑이란 무엇인지 나리께서 제게 보여주셨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한강을 바라보았습니다. 물결 위로 석양이 비치고 봄바람이 연두빛까지를 흔들었습니다. 두 사람은 조용히 미소를 주고받았습니다. 이제는 서로의 앞날을 진심으로 응원할 수 있을 만큼 마음이 놓였던 것이지요. 나리께서 부인과도 평온히 지내신다 들었습니다. 정말 다행입니다. 그대 덕분이요. 부인과도 이제 서로를 헤아리며 지내고 있어. 진정한 동반자가 되어가는 중이요. 은서미는 가볍게 숨을 돌리며 눈을 감았습니다. 박사또가 무너지지 않았다는 사실에 마음 깊은 곳에서 안도감이 퍼졌지요. 제가 떠날 때 모든 것이 무너질까봐 두려웠습니다. 이렇게 잘 풀려서 다행입니다. 하늘은 붉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햇살 아래에서 반짝이던 물결은 이제 고요한 어둠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었지요. 그대의 앞길에도 복이 가득하길 바라오. 그대가 내게 가르쳐준 사랑의 의미, 나는 평생 간직할 것이오. 저 또한 나리와의 인연을 소중히 품고 살아가겠습니다. 나리의 따뜻한 마음 잊지 않겠습니다. 두 사람은 자리에서 일어나 서로에게 깊은 절을 올렸습니다. 그것은 아쉬움이 아닌 고마움과 존경이 담긴 마지막 인사였습니다. 화목한 가정을 이루시오. 그것이 그대가 마땅히 누려야 할 삶이오. 나리께서도 부인과 함께 평안하시고 백성들을 위하는 관리로 오래도록 남으시길 빕니다. 박사또는 은섬의 뒷모습을 오래도록 바라보았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묵직한 평안이 올라왔지요. 은섬이를 붙잡지 않고 떠나보낸 선택이 이제는 사랑의 완성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밤, 은섬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서로를 향한 마지막 인사가 두 사람의 오래된 상처를 덮어주었고 각자 새로운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지요. 계절이 바뀌고 관아에서는 박사또의 변화를 체감하는 이들이 많아졌습니다. 말과 행동이 한층 무게를 얻고 백성을 대하는 태도도 달라졌지요. 요즘 참 많이 달라지셨습니다. 백성들 사이에서도 사또님에 대한 말이 좋아졌습니다. 나도 몰랐던 내 모습을 시련 끝에야 마주했어. 누군가의 진심이 사람을 이렇게 바꿔놓기도 하는구려. 이종사관은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사또의 말은 허울 없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다는 증표 같았지요. 부인마님과의 사이도 훈훈해 보입니다. 이제야 진정한 부부의 도리를 깨달았어. 사랑보다도 앞서는 것이 서로의 이해와 존중이더이다. 박사또는 민원 하나하나에 귀를 기울이며 백성을 위한 정사에 온 힘을 쏟았습니다. 사사로운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진중한 관리로 거듭난 모습이었지요. 관리는 결국 백성을 편안하게 하기 위한 자리. 지금이라도 수기치인의 도를 따라야지. 은섬이를 그리워할 때도 있었지만 그 마음조차 흐뭇한 추억으로 다듬어질 수 있었습니다. 김영감을 통해 들은 은섬이의 평온한 삶은 그의 발걸음을 더욱 가볍게 해주었지요. 저녁 무렵 박사또는 미엄마님과 나란히 앉아 차를 마시며 담소를 나누었습니다. 예전과는 달리 부드러운 침묵과 잔잔한 웃음이 흘렀지요. 요즘 당신을 보면 마음이 놓입니다. 조용히 저를 배려하는 마음이 전해집니다. 늦게서야 깨달은 바가 많소. 그동안의 무심함, 마음 깊이 뉘우치고 있소이다. 앞으로는 진정한 반려자로 함께 걷고 싶소.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이제부터는 서로를 더 잘 이해하며 지내봐요.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웃음을 나누었습니다. 말보다 마음이 앞서는 진짜 동행이 이제야 시작된 셈이었지요. 그날 밤 박사또는 서재에 홀로 앉아 조용히 창밖달을 바라보았습니다. 은섬, 부인, 백성, 그리고 스스로와의 시간들이 머릿속을 스쳐갔지요. 결국 나를 바꾼 것은 누군가의 진심이었구나. 사랑이든 용서든 그 마음들이 나를 다시 사람으로 세웠지. 박사또는 은섬이의 행복을 조용히 기원했습니다. 그녀가 전한 사랑의 본질은 이제 그의 삶 곳곳에 뿌리를 내리고 있었지요. 은섬아, 그대가 가르쳐준 사랑의 참뜻, 나는 그것으로 다시 살아가고 있어. 고맙소. 그는 다시 붓을 들고 책을 펼쳤습니다. 앞으로의 날들을 새로 쓴 삶으로 채워갈 준비를 하고 있었지요. 우리 이야기가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재미를 선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재미있는 영상도 많으니 즐겁게 봐주세요. 그럼 여러분 모두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되세요. 우리 이야기가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재미를 선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재미있는 영상도 많으니 즐겁게 봐주세요. 그럼 여러분 모두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되세요. 조선야화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정오 무렵 최서방은 한양시전과의 거래를 앞두고 서원 앞에 앉아 장부를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각 고을에서 들어오는 곡물과 포목, 거기에 얽힌 수은비와 중개수수료, 지역별 화폐 단위까지. 최서방이 쌓은 장사 경력으로도 이번처럼 뒤엉킨 계산은 쉽사리 손이 가지 않았지요. 전주서 들인 보리값은 평양보다 단량이 싸고 강원도 쌀한 가마에 수은비를 얹으면 한양 기준으로 얼마가 되더라. 여기에 양천 김상인 목까지 떼어주면 남는 게 있을까 모르겠구먼. 그때 마침 마루를 닦고 있던 머슴 득수가 최서방의 혼잣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망설이다가 조심스레 다가와 고개를 숙인 채 입을 열었지요. 신뢰가 되지 않는다면 한 말씀 올려도 되겠습니까요? 무슨 일인가? 전주보리는 포당 7량 3푼 들었습니다. 강원도 쌀은 한 가마니에 단량 8푼이요. 수은비는 가마니당 20문, 김상인 몫은 2푼 떼어주기로 하셨지요. 다 따져보면 한양서 팔았을 때 남는 건 한양하고 2푼쯤 됩니다요. 주파날이 튕기는 소리가 다 끝나기도 전에 득수는 답을 읊조렸습니다. 최서방은 눈을 껌벅이며 그를 바라보았지요. 이런 계산표도 안 봤거늘 너가 그걸 어찌 다 아느냐? 아니, 그리고 기억력도 범상치 않구나. 김상인하고 나눈 이야기는 벌써 두어 달은 지난 일이 아니더냐? 그냥 바닥을 닦다가 주인날이 혼잣말하는 걸 듣다 보니 자연스레 계산이 됐습니다요. 기억은 그냥 어렸을 때부터 한번 듣거나 본 건 잊으려 해도 잘 안 잊혀졌습니다. 최서방은 말없이 다른 계산들을 잇따라 내어주었습니다. 득수는 각기 다른 도량형과 지역 화폐를 줄줄이 암산으로 풀어냈고 심지어 손에 장부 한 장 없이도 틀린 법이 없었지요. 이럴 수가. 숫자 셈으로는 감히 내가 상대가 안 되는구먼.
너 같은 인재를 헛되이 써왔다는 게 부끄럽기 그지없다. 이젠 거래 장부며 계산이며 모두 너한테 맡기겠다. 아이고 주인어른께서 믿어주신다면 맡은 일을 빈틈없이 하겠습니다요. 장사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된다면 더 바랄 것이 없지요. 그래, 그런 마음이면 충분하지. 허나 장사라는 게 말이다. 숫자만 맞춘다고 되는 일은 아니다. 세상엔 글로 남기지 않는 계산도 있는 법이지. 그런 일은 아무나 시킬 수 없단다. 자네만큼 믿을 만한 이가 드물어서 하는 말이야. 최서방의 말끝엔 어딘가 꿍꿍한 뜻이 스치듯 묻어났고 득수는 그 말뜻을 다 헤아릴 수는 없었으나 속으로는 왠지 모를 기대감이 살며시 자리 잡았습니다. 그날 이후 최서방은 득수를 믿고 중요한 장부 계산일까지 맡기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다른 하인과 달리 대우도 바뀌었지요. 득수는 스스로의 처지가 조금씩 달라지고 있는 것을 피부로 느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마음 한구석엔 알 수 없는 불안도 자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느 저녁 최서방은 득수를 별채로 불러들였습니다. 평소와 달리 얼굴빛이 무겁고 사방을 살피는 손놀림이 심상치 않았지요. 덕수야, 너에게 매우 중요한 일을 맡기려 한다. 이 장부는 절대 남의 눈에 띄어선 아니 되니라. 최서방은 서안의 깊은 서랍을 열고 손바닥만 한 장부 하나를 꺼내 건넸습니다. 겉보기엔 여느 장부와 다를 바 없었으나 낯선 기호와 지명들로 빼곡히 적혀 있었지요. 이 표시들과 지명은 제가 아는 장사 내역과는 전혀 다른 듯 싶사옵니다. 그 내용은 묻지 마라. 너는 그저 계산과 정리만 맡으면 된다. 알겠느냐? 득수는 고개를 숙여 예를 표했으나 속으로는 무언가 꺼림칙한 기분과 함께 강한 호기심이 일었습니다. 도대체 이 수상한 장부는 무엇을 기록한 것인지 도무지 가늠할 수 없었지요. 저 같은 놈에게 이런 중책을 맡겨주시다니 그저 송구하고도 감사할 따름이옵니다. 주인어른의 신뢰에 누대지 않도록 하겠사옵니다. 너의 셈 능력이 있어야 이 일도 제대로 돌아간다. 허나 명심하거라. 이 일은 우리 둘만의 일이니 누구에게도 입 밖에 내어선 아니 된다. 혹 의문이 생기거든 반드시 나만을 찾거라. 그날 밤 득수는 최서방이 맡긴 장부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주판알은 익숙하게 튕겼고 수량과 단가, 운송비가 줄줄이 머릿속에 그려졌지요. 그러다 문득 한 항목에서 손이 멈췄습니다. 강원도 쌀, 한 가마에 단양 8푼. 득수는 주판을 멈추고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몇 해 전 자신이 장터에서 가격을 적어두었던 금액과 분명히 달랐습니다. 그때 떠오른 것이 있었습니다. 창고 정리를 도우며 과거 장부에 적힌 단가를 얼핏 본 기억이었지요. 득수는 서재에서 몰래 챙겨둔 예전 장부를 꺼내 펼쳤습니다. 거기엔 같은 날짜, 같은 지역의 곡물 기록이 있었고 분명히 가격이 달랐습니다. 거래 수량도 미묘하게 어긋나 있었고 운송비 명세 또한 지나치게 부풀려져 있었지요. 득수는 서서히 장부 전체를 다시 검토했습니다. 비슷한 유형의 항목들이 반복되고 있었고 득수가 직접 정리한 단가와는 괴리가 컸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계산착오가 아니었습니다. 명백한 조작, 누군가의 의도된 손질, 그리고 거기엔 득수 자신이 정리한 수치까지 더 씌워져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문득 문 밖에서 조심스레 마루를 밟는 기척이 들려왔고 곧이어 누군가 조용히 방문을 밀었습니다. 단심이었습니다. 창고의 출납을 오래 맡아온 여종으로 어린 시절부터 저택 안장부를 필사하며 숫자에 익숙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거 너무 깊이 들여다보지 말어. 그런 건 우리 같은 사람이 알면 골치 아픈 일이야. 득수는 장부를 덮으며 조심스럽게 되물었습니다. 이거 원래 이런 겁니까? 수량이 앞뒤가 안 맞고 단가도 이상한데. 모른 척 하는 게
살 기를 때도 있어. 나를 봐. 이런 일 하는데도 목숨줄 붙이고 살아있잖아. 단심이는 조용히 경고하고 방을 나섰습니다. 방 안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득수는 장부를 바라보며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확실히 알 수 있었습니다. 자신이 맡은 이 일은 단순한 계산 정리가 아니었고 자신의 손으로 비리를 완성시키는 작업이었음을 믿고 따랐던 주인 최서방, 그리고 자신이 서 있는 자리가 점차 낯설게 느껴지기 시작했지요. 다음 날 오후 최서방이 득수를 사랑채로 불렀습니다. 득수는 전날 밤 장부에서 본 조작의 흔적이 마음에 걸려 최서방을 마주보기가 쉽지 않았으나 겉으론 평소처럼 침착하게 행동하려 했었습니다. 여 며칠 장부를 살펴보며 곰곰이 생각해 보았네. 득수야, 너가 없었더라면 그 복잡한 계산들 지금껏 어찌 했을지 모르겠더구나. 내 말은 말이지. 너의 재주를 그저 창고 숫자나 맞추는 데만 쓰기엔 참으로 아깝다는 생각이 들더란 말이지. 이참에 말인데 나와 함께 좀 더 큰일을 꾸며보는 건 어떻겠나? 그 말에 득수는 잠시 숨을 고르며 답을 망설였습니다. 평생 머슴살이에서 벗어날 기회가 눈앞에 아른거렸으나 그 기회의 바닥에 깔린 검은 그림자가 자꾸 마음을 붙들었지요. 그 말씀이야 송구하리만치 고맙사오나. 저 같은 놈에게 그런 큰 일은 어울리지 않을 듯하여. 신분이 어찌 중요하겠느냐? 사람이 제 몫을 해내면 그게 바로 제 자리지. 내 일 중엔 좀 남들 눈을 피해야 할 일도 없잖아 있지만 그만큼 이익도 크다. 내 목도 두둑히 챙겨줄 터이니 걱정 말게. 그 순간 득수는 느꼈습니다. 이 제안을 뿌리치면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신뢰가 무너질 수도 있다는 걸. 또한 자신이 본 장부의 진실이 언젠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도. 결국 득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믿어주신 은혜에 힘껏 보답하겠사옵니다. 하하, 그래야지. 이제부터는 진정 한 배를 탄 셈이다. 그 말에 득수는 가볍게 고개를 숙였지만 속으로는 묵직한 무언가가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몇 달이 흐르자 득수의 처지는 눈에 띄게 달라져 있었습니다. 득수는 허름한 머슴방을 벗어나 비단 이불과 고급 가구가 놓인 방에서 따로 살게 되었지요. 허나 득수는 늘상 불안감에 시달렸습니다. 최서방의 불법적인 일을 돕고 있다는 사실이 늘상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때 사랑채에서 걸음소리가 들려오더니 최서방이 조용히 방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득수야, 요즘 관아 쪽에서 상인들 장부를 유난히 들여다보는 모양이더라. 너도 잘 알겠지만 이제 네 손에 달렸지. 괜한 숫자 하나 틀려 들키기라도 하면 우리가 여태 쌓아온 게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다. 최서방의 말은 담담했지만 그 속에 감춰진 위협은 쉽게 느껴졌습니다. 득수는 고개를 숙인 채 조심스럽게 답했지요. 더욱 조심하겠습니다. 혹시 따로 주의할 점이 있으면 알려주십시오. 별다른 건 없다. 지금처럼만 하면 돼. 괜히 딴 생각 말고 숫자에만 집중하거라. 최서방이 떠난 뒤 득수는 장부를 꺼내 들고 숫자를 다시 훑어보았습니다. 이제 그는 예전의 머슴이 아니었지만 대신 무거운 책임과 두려움 위에 서 있게 되었지요. 며칠 후 관아에는 일찍부터 무거운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최근 불거진 납품 물품 유실과 세금 포탈 사건에 대해 포도청 종사관 김도사가 직접 나서 특별 조사를 시작한 것이지요. 이번 일은 그냥 넘길 수 없다. 관청을 속이고 백성의 것을 가로챈 자들, 그 죄를 끝까지 파헤릴 것이다. 우선 관청에 납품하는 큰 상인들부터 살펴야 할 듯하옵니다. 장부를 꼼꼼히 들춰보면 단서가 나올 것이옵니다. 그 말이 옳다. 최서방을 비롯해 대규모 거래를 일삼는 자들의 장부부터 검토토록 하여라. 관아 수사관들이 자주 시장을 드나든다는 소문이
금세 상인들 사이에 퍼졌습니다. 장부를 검열한다는 이야기에 모두 긴장한 기색이었지요. 요즘 들어 관아 사람들이 자꾸 눈에 띄네. 장부를 아주 싹 검사한다던데. 들으니 최서방도 불려간다더군. 큰 상인들부터 잡는 모양인데. 무슨 문제가 있는가 봐. 이러한 풍문은 최서방의 귀에도 곧 닿았습니다. 최서방은 얼굴을 찌푸린 채 평소와는 다른 급한 기색으로 득수를 사랑채로 불러들였지요. 최서방의 얼굴은 새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득수가 들자 최서방은 서둘러 문을 닫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지요. 관아에서 수사를 시작했다 한다. 지금껏 우리가 해온 일들, 그 증거를 죄다 없애야 한다. 겉으로 보이는 장부만 남기고 나머지는 전부 감춰야 해. 그럼 혹시 이미 의심을 받은 것이옵니까? 아직은 아니야.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실수가 없어야 한다. 장부 하나, 숫자 하나라도 어긋나면 모두 끝장이다. 득수는 손을 조용히 모았지만 손끝은 떨림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만약 들키게 되면 저 같은 천한 신분으론 변명할 기회조차 없을 것 같사옵니다. 걱정 말거라. 너만 내 지시대로 하면 그 누구도 손댈 수 없지. 절대로 내 허락 없이 혼자 나서지 마라. 알겠느냐? 최서방이 득수를 안심시켰습니다. 하지만 그 말투와 눈빛엔 함께 책임을 지겠다는 믿음보다 자신만을 챙기려는 냉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득수는 불길한 기운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관아에서 파견된 관리들이 최서방의 집 주변을 서성이는 모습이 눈에 띄기 시작했습니다. 본격적인 수사의 그림자가 서서히 그들에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단심이가 급히 저택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 얼굴엔 다급함이 역력했고 손에는 관아에서 돌아온 노비를 통해 건네받은 전갈이 쥐어져 있었지요. 최서방 날이 관아에서 내일 아침 일찍 장부 검사를 나올 거라 하옵니다. 종사관 김도사가 직접 장부와 창고를 확인한다 하니 준비하셔야 할 듯하옵니다. 벌써 그렇게 되었단 말이냐? 득수야, 오늘 밤 안에 죄다 정리해야 한다. 더는 미룰 수가 없겠구나. 득수는 등줄기를 타고 서늘한 기운이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달콤했던 성공의 그림자 아래 숨어있던 두려움이 이제는 눈앞에 뚜렷이 드러나고 있었지요. 다음 날 아침 관아에서 파견된 포졸들이 최서방의 저택을 에워쌌습니다. 김도사가 직접 앞장섰고 이방은 장부 꾸러미를 품에 안고 따라들어섰지요. 최서방 관청 납품과 관련해 고발장이 접수되었다. 하지만 그대가 자진하여 신고한 바를 고려해 그 내용을 우선 듣고자 하노라. 그 말을 들은 득수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자진 신고라니 이게 당최 무슨 소리랍니까? 사실 며칠 전 최서방은 관아의 사람을 먼저 보내 익명으로 장부 조작과 납품 유실에 대한 정보를 흘렸던 것입니다. 하지만 신고의 주체는 은밀히 본인의 이름으로 처리되었고 그 내용 역시 득수를 모든 사안의 주범으로 몰아가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준비는 치밀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최서방은 겉으로는 평온을 유지한 채 득수에게 증거를 정리하라는 명목으로 증거인멸을 떠맡기고 자신은 이미 관아와의 줄을 타고 있었던 것입니다. 득수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최서방의 앞장선 동업자가 아니라 필요할 때 던질 수 있는 패였다는 사실을 말이지요. 김도사 나리, 저 모든 일은 이놈 득수가 저지른 것이옵니다. 저는 그놈의 기지와 말에 속아 일시 휘말렸을 뿐이옵니다. 무슨 말씀이시옵니까? 저는 주인 어른의 뜻대로 움직인 것뿐이옵니다. 모든 장부도 계획도 어르신이 앞장서서 하신 것 아니었사옵니까? 이놈이 언제부터 그리 능청을 부렸더냐? 내가 눈 감은 사이 이놈이 제 욕심으로 장부를 바꾸고 거래를 벌였사옵니다. 두 사람의 말이 엇갈리는구나. 허나 최서방이 낸 증거들을 보면 득수,
네가 주도하여 거래를 진행한 정황이 선명하다. 너 같은 머슴 신분이 어찌 이리 호사스러운 생활을 하고 있느냐. 그 금전의 출처 또한 죄의 단서가 아니고 무엇이더냐. 득수는 비단 옷자락을 감쌌습니다. 화려한 방이며 비싼 물건들이 모두 자신을 향한 증거로 돌변한 현실이 가슴을 짓눌렀지요. 나리, 저는 이놈의 셈 능력을 믿은 죄밖에 없사옵니다. 저 역시 피해자요. 이놈에게 농락당한 장본인 이외다. 득수는 최서방의 거짓 증언에 온몸이 떨렸습니다. 믿고 따르던 사람에게 가차없이 버림받는 순간 가슴은 찢기는 듯했지요. 나으리, 어찌 이런 거짓을 입에 올리실 수 있습니까? 제가 언제 주인 어른을 속였단 말씀이옵니까? 그러나 조선의 법은 신분 앞에서 가혹했습니다. 머슴의 항변은 거센 바람처럼 흩어질 뿐이었지요. 득수, 그대를 체포한다. 관하로 데려가 정밀히 조사할 것이다. 포졸들이 달려들어 득수의 팔을 꺾었습니다. 득수는 이를 악물고 최서방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최서방의 눈엔 미안함보다 살았다는 안도감만이 서려 있었지요. 최서방은 살기 위해 득수를 던진 것이었고 득수는 마침내 그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쇠창살 사이로 햇빛 한 줄기가 스쳤습니다. 차가운 돌바닥 위에 앉은 득수는 스스로에게 수없이 묻고 있었습니다. 어디서 잘못되었는지를요. 잠시 후 종사관 김도사가 직접 감옥으로 들어섰습니다. 내 놈이 사실대로 말하면 형량을 고려하겠다. 저는 죄가 없사옵니다. 최서방의 명에 따라 계산을 도운 것뿐이옵니다. 최서방이 모든 걸 꾸몄사옵니다. 지금까지 조사된 증거와 증언 모두 네가 주도했다는 쪽으로 기울고 있다. 이대로라면 그 죄는 결코 가볍지 않다. 마침내 득수는 신문실로 끌려갔습니다. 그곳에는 쇠꼬챙이와 장조리 그리고 무표정한 간수들만이 기다리고 있었지요. 마지막 기회다. 어떻게 거래를 시작했고 어디까지 손을 뻗었는지 사실대로 말하라. 제발 제 말을 믿어주시옵소서. 저는 그저 시키는 대로만 했사옵니다. 김도사는 잠시 침묵하다 이윽고 손을 내젓습니다. 더 들을 필요 없다. 그 입이 열릴 때까지 시간을 주겠다. 문이 닫히고 방 안엔 오직 숨죽인 떨림만이 남았습니다. 그 순간 복수라는 단어가 득수의 어둡고 차가운 눈동자에 처음으로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며칠간 이어진 신문으로 득수는 몸과 마음이 몹시 지쳐 있었습니다. 그러나 고된 신문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은 억울함이었습니다. 이놈아, 내 녀석이 이 모든 불법 거래에 주범이라 주장하는 이들이 많다. 네게 마지막 기회를 주겠다. 진실을 말해보아라. 도사어른, 정말입니다. 이 모든 일의 실질적 주도자는 최서방이옵니다. 그러자 김도사는 조용히 주판을 건넸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해보자. 최서방의 거래 장부를 오늘 아침 입수했다. 여기 적힌 숫자들의 흐름을 설명해 보아라. 너가 관리한 장부라면 반드시 이해하고 있어야 할 터이다. 득수는 떨리는 손으로 장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장부를 넘긴 순간 그의 눈이 번뜩였지요. 지난 수개월간 자신이 작성했던 장부와 다른 점이 눈에 들어왔던 것입니다. 듣고 외우고 계산했던 수백 건의 수치가 득수의 머릿속에서 하나씩 퍼즐처럼 맞춰졌습니다. 득수는 빠르게 주판을 튕기며 숫자들의 흐름을 따라갔고 곧바로 이상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 장부엔 큰 오류가 있사옵니다. 예컨대 지난 3월 초이틀 한양창고 입고량이 345석으로 적혀 있으나 이는 존재할 수 없는 수치이옵니다. 같은 날 항구에서 들여온 양은 불과 198석이었고 그중 112석은 곧바로 경강으로 이송되었으니 이 장부는 조작된 것이 틀림없사옵니다. 계속 말해보아라. 또 이 대목을 보시옵소서. 거래처 송가의 납품 날짜가 초나흔 날로 되어 있으나 송가 상단은 그 시기 전염병으로 영업이 중단되었사옵니다. 이 역시 허위 기재이며 자는 이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사옵니다.
제가 직접 그 날짜에 문서를 작성했으니 말입니다. 이방과 서리들이 놀란 눈으로 기록을 받아 적기 시작했습니다. 득수의 기억력은 경이로웠고 숫자의 흐름을 논리적으로 반박하며 차근히 최서방의 조작을 드러내는 모습은 모든 이의 눈을 끌었지요. 내 놈 말이 사실이라면 최서방의 장부는 오히려 거짓일 가능성이 있단 말이냐. 그렇사옵니다. 그리고 도사어른, 제가 비록 천한 머슴이었으나 숫자의 흐름은 제 손바닥처럼 익숙하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요. 김도사는 장부를 넘겨보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부하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최서방의 장부 전부를 다시 수거하고 득수가 말한 내역과 대조하라. 특히 이송 기록과 입고 명세를 우선 확인토록 하여라. 관아의 기류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득수는 완전히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재능이 빛을 발하며 진실의 문을 열기 시작한 것이지요. 한 시즌이 지난 후 포졸들이 숨가쁘게 돌아왔습니다. 그들의 품에는 득수가 언급한 그 장부가 들려 있었지요. 도사나으리, 말씀하신 곳에서 장부를 찾았사옵니다. 최서방의 친필 지시서와 납품 내역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사옵니다. 김도사는 장부를 넘겨받아 한 장 한 장 살펴보았습니다. 눈빛이 점차 무거워졌지요. 장부 속에는 최서방이 직접 서명한 거래 명세, 그리고 뇌물을 주고받은 관리들의 명단까지 정리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는 분명 최서방의 손글씨다. 이 내역대로라면 득수의 말이 틀리지 않았구나. 득수는 짧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제야 가슴속 먹구름이 걷히는 듯했지요. 도사어른, 소인은 처음부터 시키는 대로만 움직였사옵니다.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증거를 따로 정리해 두었을 뿐이옵니다. 그대의 신중함이 이를 밝혀냈다. 곧 최서방을 다시 불러야겠구나. 곧바로 포졸들이 명을 받고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득수가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허나 제가 부정에 관여했던 것은 사실이옵니다. 비록 최서방의 명령을 따랐을 뿐이라 하나 제 손으로 숫자를 맞추고 장부를 정리한 이상 그 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는 없사옵니다. 처음에는 그저 믿고 따른다 여겼사오나 언젠가부터 저도 그 편리함에 눈이 어두워졌사옵니다. 머슴의 옷을 벗고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는 그 허황된 꿈이 제 이성을 흐리게 했던 것이옵니다. 제 신분을 잊고 제 자리를 잊고 그저 탐하고 따랐던 어리석음을 이제서야 뼈저리게 깨닫고 있사옵니다. 어른, 아무리 속았더라도 제가 감내해야 할 죗값이 있다면 마땅히 받겠사옵니다. 득수야, 그대의 태도는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 대부분은 자신의 허물을 감추기에 급급한데 너는 달리 행동하였다. 그저 부끄러운 마음뿐이옵니다. 잘못을 깨닫는 것이 첫걸음이다. 진실은 그 깨달음 위에서만 드러나는 법이지. 득수는 마지막으로 깊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비로소 자신이 감당해야 할 몫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지요. 법 앞에서의 판단은 남아 있었지만 득수는 스스로를 속이지 않는 선택을 택한 것이었습니다. 득수는 지난 몇 달간의 일을 하나하나 되짚어 보았습니다. 최서방의 제안을 받아들인 순간부터 모든 것이 어긋나기 시작했다는 것을 비로소 깨달았지요. 정직하게 살았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것이옵니다. 비록 가난하고 미천한 신분이라 하더라도 떳떳하게 사는 것이 더 소중한 삶이었사옵니다. 그대의 깨달음이 진정성 있어 보인다. 신분보다 인품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제 알겠느냐? 그렇사옵니다. 저는 신분 상승만을 좇으며 정작 중요한 것을 외면하였사옵니다. 이제야 깨달았사옵니다. 정직과 신이야말로 사람이 마땅히 지녀야 할 가장 소중한 덕목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득수의 진심 어린 고백은 김도사의 눈빛을 잠시 흔들었습니다. 그 말 속에는 변명이 아닌 진실한 성찰이 담겨 있었지요. 그대의 반성이 참되다면 앞으로는 어떻게 살아갈 셈이냐? 저의 잘못으로 상처 입은 이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자 하옵니다. 비록 미천한 신분이지만 다시는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겠나이다.
제게 남은 삶을 정직한 일로 채워가고 싶사옵니다. 득수는 스스로의 잘못을 인정하는 순간 비로소 마음의 평화를 얻기 시작했습니다. 진실을 말한다는 것의 해방감, 그리고 다시는 흔들리지 않겠다는 결심이 그의 표정을 단단하게 만들었지요. 참된 반성이 느껴지는구나. 단순한 벌을 주는 것보다 그대가 세상에 기여할 길을 찾는 것이 김도사의 본뜻이기도 하다. 감사합니다, 도사어른. 다시 기회가 주어진다면 반드시 그 은혜를 선으로 갚겠사옵니다. 득수의 고백과 다짐은 관아 사람들의 시선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단순한 공범이 아닌 성찰을 통해 변화하려는 인간으로 보였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의 죄에 대한 판단도 처벌보다 회복과 재기의 길로 향하게 되었지요. 모든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최서방은 그간 관아를 속인 것뿐만 아니라 동료 상인들의 등도 처먹던 아주 못돼 처먹은 인물이었습니다. 득수에 의해 밝혀진 것은 그야말로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지요. 최서방은 끌려가서 극형을 선고받고 차가운 옥살이를 시작했습니다. 한편 득수는 죄를 깊게 뉘우치고 김도사에게 사정사정하여 관에서 일하는 노비를 자청했습니다. 그 누구의 강요도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죄는 반드시 자신이 갚아야 한다는 생각에 스스로 짐을 지고자 한 것이지요. 득수는 관아에 속한 노비들 틈에서 가장 험하고 고된 일을 자처하였습니다. 장부 정리는 물론이고 최서방이 엉망으로 남겨놓은 빈문서를 하나하나 정리하여 억울하게 피해본 상인들의 손해를 계산하고 갚아나갔지요. 이건 웬 돈이냐? 쌀 30석 값입니다. 최서방이 지불하지 않았던 돈을 계산하여서 지금 이렇게 늦게라도 드립니다.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게야? 제가 직접 계산하여 광고에 남은 재산을 처분하여 갚아드리는 것이옵니다. 이럴 수가. 고맙네. 고마우이. 득수는 하루도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비 오면 비를 맞고 눈이 오면 눈 속을 헤치며 하루에도 수십 명의 피해자들을 찾아다녔지요. 득수의 발은 늘 젖어 있었고 손은 굳은 살로 덮였지만 그 얼굴에는 한 점 후회도 없었습니다. 김도사는 이런 득수의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며칠째 밤을 지새우는 그를 바라보며 속으로 무언가 결심하는 듯 고개를 끄덕였지요. 득수야, 이리 나와 보거라. 도사어른, 무슨 일이시옵니까? 김도사는 품에서 두루마리 하나를 꺼내 보였습니다. 그 안에는 관찰사 직인과 도사의 문서가 찍혀 있었지요. 너의 성실함과 참회는 천한 신분을 뛰어넘는 값진 덕행이었다. 나는 오늘 이 자리에서 너를 면천시킨다. 더는 노비가 아니니라. 내 이름 석자, 스스로 써 보아라. 도사어른, 저는 그럴 자격은 행동이 말해주는 것이다. 너는 이미 증명하였다. 득수는 떨리는 손으로 붓을 들어 자신의 이름을 또박또박 써내려갔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지만 그 글씨만은 한치의 흔들림 없이 곧았지요. 이리하여 득수는 천한 신분을 벗고 떳떳한 백성의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는 죄를 숨기지 않았고 속죄를 미루지 않았으며 마침내 용서가 아닌 신뢰를 얻은 것이었습니다. 면천된 후 득수는 관아에서 나와 조용한 시전 근처에 터를 잡았습니다. 그간 장부를 다루며 익힌 기술과 거래의 이치를 익힌 덕분에 장사에 발을 들인 지 얼마 안 되어 제법 알만한 상점의 주인이 되었지요. 득수 형님은 사람이 곱고 셈이 정확하다지? 그렇다네. 속이지도 않고 후하게 줘서 상인들 사이에선 믿을 만한 이로 통하지. 사람들은 이제 그를 득수 형님이라 불렀고 모두들 칭찬을 하며 믿고 따랐습니다. 득수는 쌀방문을 닫고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어스름한 골목 담장 및 초라하게 웅크린 한 여인이 눈에 들어왔지요. 그는 발걸음을 멈추고 조심스럽게 다가가 말을 건넸습니다. 거기 괜찮은 거요? 여인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초췌한 얼굴, 짙은 그늘,
그러나 어느새 득수는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그 얼굴, 분명 단심이었지요. 며칠이 굶었사옵니다. 어디 하루 묵을 곳만 있어도 밥 한 술이면 그저 득수는 말없이 외투를 벗어 그녀 어깨에 덮어주었습니다. 이럴 수가 어쩌다 이 꼴이 된 거요. 일단 같이 갑시다. 그 말에 단심이가 고개를 푹 숙이다가 다시 얼굴을 들고 눈을 찌푸렸습니다. 흙 묻은 손으로 이마를 쓸며 눈을 동그랗게 뜨고 소리쳤습니다. 너 혹시 득수 아니냐? 세상에 성공했구나. 도대체 어찌 된 거냐? 득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죄를 뉘우치고 갚아야 할 것들을 조금씩 갚으며 살다 보니 이렇게 되었네. 단심이는 멍하니 그를 보더니 곧바로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나는 도망치듯 살았다. 무섭고 부끄럽고 그저 어딘가 사라지고 싶었다. 그럼 이제 사라지지 말고 나와 함께 삽세. 허나 먼저 씻고 먹고 쉬는 것이 먼저야. 속죄는 그 다음에 천천히 하면 되네. 단심이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하늘엔 붉은 노을이 번지고 있었지요. 이후 단심이는 득수의 돌봄을 받아서 다시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득수의 일을 도우며 그간 최서방의 악행을 모른 척했던 일을 뉘우치며 하루하루를 살았습니다. 그리고 단심이는 어느새 득수의 곁에서 가장 믿음직한 버시자 동료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쪽은 오늘 거래한 쌀 운반 내역이야. 지난주보다 다소 적지만 이 정도면 괜찮은 흐름이야. 그래. 요즘 너 덕분에 일이 더욱 알차게 돌아간다. 함께 일하고 함께 식사를 하고 함께 장부를 정리하고 밤이면 마당에 나란히 앉아 별을 보았습니다. 어느 날 밤 단심이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처음엔 그저 은혜를 갚고 싶었어. 그런데 자꾸 마음이 나도 같아. 마음이 조용하지가 않았어. 그렇게 두 사람은 눈빛을 나누어 마침내 서로의 손을 맞잡았습니다. 그의 봄, 조촐하나 따뜻한 혼례가 열렸습니다. 시전 상인들 모두가 모여 축복을 보냈고 득수와 단심이는 나란히 앉아 웃음을 지었지요. 세월이 흐르며 두 사람은 아이를 5이나 낳았습니다. 아이들은 밝고 총명했으며 쌀방은 날로 번창하여 이제는 시전에서도 손꼽히는 집안이 되었지요. 두 사람은 그렇게 죄를 뉘우치고 서로를 의지하며 정직하고 성실하게 그리고 아주 다복하게 살았더랍니다. 우리 이야기가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재미를 선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재미있는 영상도 많으니 즐겁게 봐주세요. 그럼 여러분 모두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되세요. 우리 이야기가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재미를 선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재미있는 영상도 많으니 즐겁게 봐주세요. 그럼 여러분 모두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되세요.